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7살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다른 분들의 사연을 썰맘 채널에서 듣게 됐는데요. 힘든 시간 잘 견디고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 감동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연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도 40년 가까이 살면서 참 쉽지 않은 인생 살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 생각하면 진짜 눈앞이 캄캄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 인생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밑바닥 인생 살던 제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일 위로는 큰 누나 그리고 형들이 있었죠. 어릴 적 제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은 부모님도 형도 아닌 큰 누나였습니다. 저희 4남매 중에 제일 닮은 사람이 누나였거든요.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또 누나와 저한테는 목 부위에 점이 있었는데 크기부터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나중에 서로 잃어버리면 이 점으로 찾으면 되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요. 그래서 누나에게 가장 많은 유대감을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20살이 된 누나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간다는 말이었어요. 이제 누나와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울었는지 몰라요. 누나가 떠나던 날 터미널까지 함께 갔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나는 서럽게 우는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박상규, 너 계속 울 거야? 누나 곧 버스 탈 건데 계속 우는 모습만 보여줄 거야? 아니, 이제 안 울게. 근데 누나, 나하고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집에 자주 오기로 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당연하지. 누나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막내 좋아하는 거 잔뜩 사가지고 올게. 그러니까 누나 올 때까지 부모님이랑 형들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응, 걱정하지 마. 나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누나 꼭 와야 돼? 그래, 누나가 약속할게. 이제 가야겠다. 누나 버스 탈 거니까 얼른 들어가. 울지 말고 조심해서 가. 그렇게 누나는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누나가 탄 버스가 사라지는 걸 보며 하염없이 서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누나가 서울로 떠나고 외롭기도 하고 누나가 그리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지냈습니다. 누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누나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일이 바빴는지 고향에 자주 오진 못했네요. 그러면서 저 혼자 누나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쩌면 그건 불만이 아니라 그만큼 누나를 좋아해 생긴 섭섭함과 그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며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 혼자 집을 지키게 된 적이 있어요. 친척 결혼식에 부모님이 형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공부를 핑계로 집에 남아 친구들하고 놀 생각만 하고 있었죠. 부모님과 형들이 친척 결혼식에 가셨고 친구들과 같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부모님과 형들이 탄 차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과 형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는데 그 당시엔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저한테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빈소가 마련되고 그 안에 저만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그때부터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형들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도 형들도 내 옆에 없다는 생각에 서럽게 울고 있던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큰 누나였어요. 누나, 왜 이제 왔어? 내가 누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누나, 우리 이제 어떡해? 엄마 아빠도 형들도 없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울지 마. 울지 마, 상규야. 그래서 누나가 왔잖아. 너 이렇게 울면 가족들 마음 아파서
다들 하늘나라 못 가. 그러니까 그만 울어. 응? 누나가 와 저를 달래준 덕분에 저는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슬펐을 텐데 슬픔을 꼭 참고 어린 막내 동생인 저를 달래줬어요. 덕분에 누나에게 의지해 장례를 치렀고 부모님과 형들을 잘 보내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누나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나는 제 부모님이었어요. 저는 누나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쩜 누나는 그런 저까지 데리고 사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누나도 아직 20대 어린 나이였는데 동생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제 뒷바라지를 위해 투잡까지 하면서 늘 바쁘게 돈을 버는 누나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왔는데 집에 짐가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나도 일찍 퇴근했는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누나, 오늘은 웬일로 일찍 왔어? 다시 출근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집에 짐가방은 뭐야? 뭐 짐 싸야 할 일 있어? 상규야, 너 여기 좀 앉아봐. 누나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더니 누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누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상규야, 누나가 중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중국이라니? 갑자기 왜? 누나 혼자? 그럼 나는 어떡해? 상규야, 누나 말 좀 들어봐.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실 거래. 그래서 누나한테 같이 가서 일해보는 건 어쩌냐고 제안해 주셨고, 지금 받는 월급보다 돈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 앞으로 너 뒷바라지 하려면 누나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지만 누나 가면 나 한국에 혼자 남아있어야 하잖아. 누나, 그냥 안 가면 안 돼? 나 몇 년 후면 성인 될 거고, 나 대학 안 가고 바로 돈 벌 거야. 나까지 같이 벌면 우리 돈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고. 그럼 누나,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너 대학 안 간단 말 하지 마. 누나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 버는 건데 그런 말을 해. 사람 대접 받으려면 대학은 다녀야지. 누나가 조금만 더 고생해서 너 대학 등록금이랑 우리 살 집 마련하려 그래. 언제까지 좁은 단칸방에서 우리 둘이 할 수 없잖아. 누나가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러니까 힘들고 외로워도 몇 년만 참자. 알겠어. 그럼 몇 년만 일하고 빨리 오는 거다. 얼른 약속해. 그날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내 뒷바라지를 한다며 돈 벌러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혼자 남아 누나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꽤 괜찮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중국에서 일하는 누나가 벌어다 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누나에게 신세만 질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누나 혼자 고생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입는 것, 먹는 것 아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야 우리 남매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함께 살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곧장 누나에게 전화를 했죠. 누나, 나 누나한테 꼭 말해줄 소식이 있어. 뭔데? 네 목소리가 좋은 걸 보니까 뭔가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얼른 말해봐. 누나 궁금하다. 누나, 이제 한국 가도 될 것 같아. 중국에서 고생 그만해.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일 그만두고 한국으로 오라니? 누나 놀래켜주려고 말 안 했는데 나 사실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과외했어. 몇 년 동안 꾸준히 한 덕에 돈도 좀 모았고. 그래서 누나 모아놓은 돈이랑 내가 번 돈까지 합치면 우리 둘 살만한 집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같이 살자. 누나 언제까지 중국에서 살 거야. 한국 와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비밀로 하고 돈 벌었던 거야?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언제 돈까지 벌었어.
우리 동생 고생 많았겠네. 고생은 뭘. 나 때문에 누나가 고생하지. 누나, 근데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좋은 집 이사 가서 우리 남매 행복하게 살자. 누나는 결혼도 하고. 누나도 벌써 30대인 거 알지? 여기서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해야지. 안 그래? 어쭈, 지금 누나 노처녀라고 놀리는 거야? 어쨌든 우리 동생이 같이 살자고 말해주니까 기분 좋다. 누나도 곧 한국 들어가려고 했어. 그럼 여기 정리하고 곧 한국 들어갈게. 정말이지? 우리 남매 같이 살 날을 내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다고. 그럼 누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누나가 흔쾌히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해줘서 정말 기뻤어요.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한 누나를 호강시켜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누나가 한국으로 오기로 한 뒤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누나가 귀국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몇 년 만에 누나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떨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네요. 그날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려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누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내일 공항에서 볼 건데 그걸 못 참고 전화한 거야? 저기 상규야, 누나가 너한테 미안할 말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누나 내일 한국 못 들어가. 뭐? 한국에 못 들어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무슨 일 있어? 한국 올 준비 다 해놓고 갑자기 왜 못 온다는 건데? 그냥 일이 좀 꼬였어. 그래서 너랑 한 약속은 못 지키겠다. 미안해. 누나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상하게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불길했다고 할까요? 대체 왜 못 오는 건데? 당장 내일이 귀국인데 하루 남겨놓고 못 오는 거면 무슨 일인지 말은 해줘야지. 거기서 무슨 일 생긴 거야? 내일 못 오는 거면 다른 날은 올 수 있어? 아니, 누나 다른 날에도 못 가. 아마 당분간은 못 들어갈 거야. 미안하다. 상규야 정말 미안해. 누나,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유를 좀 얘기해봐. 아니다. 내가 중국으로 갈게. 내가 내일이라도 바로 갈 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해. 아니야, 상규야.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끊어야겠다. 잘 지내고 있어. 누나가 또 연락할게. 누나! 누나 끊지 마!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누나! 다급하게 누나를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전화는 끊겨버린 뒤였어요. 끊겨버린 전화를 붙잡고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 꿈이 모두 무너진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허무하기도 하고 왜 못 오는 건지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는 누나가 미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누나잖아요. 언제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안 올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누나에게 전화가 오면 꼭 그 이유를 물어보겠다 결심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누나에게선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누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어요. 누나는 전화번호도 없애버린 채 저와의 연락을 끊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저는 누나에게마저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 일 이후 저는 목표를 잃었어요. 누나를 호강시켜주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달려왔지만 누나가 사라진 뒤 제 삶의 목표까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마저 자퇴하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폐인처럼 살았네요. 그러다 하루는 꿈에 누나가 나왔습니다. 누나 꿈을 꾸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리 남매가 다시 만난다면 누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나 지났을까 회사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됐거든요. 같이 야근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 가까워졌고, 어느새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 여자를 만나고 제 인생은 새로 태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페인으로 살아온 저에게 빛과 같은 존재였죠. 그녀 덕분에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얼른 결혼해 부부가 되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행복함에 빠져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와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인데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 울었는지 눈은 부어있고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지은아, 얼굴이 왜 그래? 너 울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 별일 없었어. 오늘 나 때문에 데이트 못해서 화 많이 났지? 미안해. 미안하긴 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눈도 부어있고 울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그래? 나 괜찮으니까 말해봐. 왜? 나한테는 말하기 힘든 일이야?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 당장 수술비를 어디서 구해? 그래서 너무 막막해서 울었어. 엄마 살리려면 병원비가 있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여자친구는 결국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여자를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제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지은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어머님 수술비 내가 해줄 테니까 일단 어머님 수술부터 받자. 오빠가 수술비를 내겠다고? 안 돼. 나 오빠한테 그런 신세까지 지고 싶지 않아. 수술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우리가 아무리 결혼할 사이여도 나 오빠한테 그런 돈까지 빌릴 수 없어.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게. 나 괜찮아. 괜찮긴. 너 월급 받아서 부모님 생활비 드리느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잖아. 그리고 지금 어머님 위급한 상황 같은데 그냥 그대로 둘 거야? 얼른 수술하셔야 하는 거니까 내 돈 받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오빠도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 근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오빠한테 미안해서 못 받겠어. 자기야, 그렇게 말하니까 나 섭섭해지려 그래.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나 곧 너랑 결혼할 사이잖아. 그럼 너희 어머님이 내 장모님 되실 텐데 내가 장모님 위해서 수술비 정도도 못 해드려? 그리고 어차피 돈은 쓰려고 모으는 거랬어. 돈 모으기만 해서 뭐래. 쓸 때는 써야지. 그리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 위해서 쓰는 거잖아. 난 그래서 좋은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너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어서. 아무튼 내 말대로 하는 걸로 해. 내가 어머님 수술비 내는 거다. 알았지? 알겠어. 오빠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살면서 오빠한테 정말 잘할게. 약속해. 여자친구는 그제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빠 덕분에 걱정을 덜었다고 말하는데 참 뿌듯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 기분도 좋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후 여자친구 어머님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제 덕에 본인이 살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비 사위라면서 저를 참 예뻐해 주셨네요. 수술 이후 몸을 회복하신 뒤 저를 불러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사위 대접까지 해주셨고요. 앞으로 장모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하라며 저를 다독여 주시는데 그 순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날짜를 잡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기로 했어요. 여자친구가 결혼할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다며 울기에 제가 모은 돈 안에서 결혼식을 준비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아예 제 통장을 주고
결혼식 준비를 맡겼네요. 그렇게 별탈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부터 여자친구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예비 처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계셔야 할 장모님은 계시지 않고 집안 물건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 사시는 분이 어디 가셨는지 아냐고 물으니 어제 이사 간 거 몰랐느냐고 혀를 끌끌 차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사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저기 아주머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녀갔는데 갑자기 이사라니요. 이사 간 거 맞아. 어제 날 밟자마자 이삿짐 차 와서 짐 다 빼가던데? 근데 총각, 혹시 이 집 소문 몰랐어? 모르고 만난 거야? 소문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모르고 만났나 보네. 이 집 모녀 남자한테 붙어서 사기친다는 소문이 있었어. 처음 이사 올 때부터 이 집 모녀가 남자들한테 돈 뜯어낸다고 그런 말이 돌았거든. 그래도 나는 설마 설마 했는데 총각 표정 보니 맞는 것 같네. 아유, 어쩜 좋아. 작정하고 사기친 거면 잡을 수도 없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내 예비 신부가 꽃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럴 리 없다고 고민하다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줬던 통장 잔액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통장에 있던 제 전 재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꽃뱀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가 신고까지 했지만 작정하고 숨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네요. 결국 저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 피땀 흘려 모은 제 전 재산까지 다 날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들도 밉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뿐인 누나에게도 버림받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에게도 버려졌다는 생각에 매일 밤을 술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풀리지 않는 제 인생이 너무나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점을 본 적도 있어요. 그 당시 저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오죽하면 점을 보러 갔겠어요. 점도 보러 가고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서 뭐든 다 했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싶어서 성형수술도 하고 또 개명도 했네요. 사실 이름을 바꾸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이름마저 바꾸면 우리 누나가 저를 찾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러나 그 일 이후 이미 1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를 찾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고 새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운 없는 내 인생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달라질까 싶어서요. 얼마 후엔 백화점의 발렛 기사로 취직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일이라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화점 손님차를 대놓고 올라오는데 구석에서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가 여자 손님을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벽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는데 보통 일은 아니다 싶었죠. 저기 고객님, 괜찮으세요? 고객님! 그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의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빨리 119에 신고했고 응급조치 이후 의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어떤 고객님이 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보니 제가 구해드렸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다름 아니라 그날 저 구해주신 거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백화점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별탈 없이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그날 일찍 발견해 주신 덕분에 금방 회복했어요.
제가 요즘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예민해지다 보니까 쓰러지기까지 했네요. 아무튼 제 감사 인사 받아주세요. 큰 건 아니지만 저 구해주신 게 고마워서 준비했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 손님은 제게 선물을 건네주고 떠나셨습니다. 선물을 받아들고 고객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랄까, 우리 누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눈매나 목소리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곧장 손님을 쫓아갈까 고민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10년이나 소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나타날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 건물 앞에서 남녀가 막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길래 싸움을 말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끼어들었다가 저만 난처해지고 곤란해질 것 같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다툼은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 막 욕설을 내뱉더니 급기야는 상대의 뺨을 내려쳐 여자 손님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걸 보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얼른 그 손님들 쪽으로 다가갔죠.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을 그렇게 때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가가서 말리자 남자 손님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누굴 때리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뭐 경찰이라도 돼? 백화점에서 발렛이나 하는 놈이 남의 일에 왜 참견을 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얼른 꺼져. 그래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백화점 앞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여자분을 이렇게 바닥에 내팽겨치시면 어떡합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하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야, 네가 뭔데 참견이다니까? 내가 내 여편 내 좀 때리겠다는데 네가 뭔 참견이야? 다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야. 그리고 경찰 부른다고 하면 뭐 내가 겁이라도 낼 것 같아? 불러봐. 그 남자는 제 앞에서 더 시끄럽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경찰을 불렀죠. 이내 경찰들이 출동해 그 남자를 데려갔고 소란스러웠던 곳이 조용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가끔 보는 진상을 오늘 만났구나 생각하며 다시 일을 해나갔네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행패를 부렸던 그 남자 고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너 나 기억하지? 네가 어제 경찰서 보냈잖아.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쩐 일로 왔냐고? 궁금해? 그럼 말해줄게. 내가 어제 너 때문에 경찰서 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왔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수 좀 해주려고. 백화점 발렛 기사 주제에 손님 일에 주제넘게 참견을 하질 않나. 겁도 없이 대든 대가 좀 치르게 해줘. 내가 너 이 백화점에서 잘리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저는 손님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도 지쳐 그만할 것 같아서요. 저를 해고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그 진상 손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풀에 지쳐 자리를 떠난 거라고 생각해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안심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객님이 갑자기 몰려 일이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아까 그 진상 손님이었어요. 야, 여기 발렛 해주는 놈 어딨어? 당장 나오라 그래. 일을 왜 이따위로 하는 거야? 어? 손님이 우스워? 당장 안 나와? 그 손님이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제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저런 행동을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새끼 봐라. 이제야 나타나 놓고선 무슨 일 있으세요? 참나. 야,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내가 이 백화점을 몇 년이나 다닌 줄 알아?
너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여기서 뭐가지야. 주제를 알고 까불어야지.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말씀을 해주세요. 하하, 이거 대가리까지 멍청하네? 하긴,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발렛 기사나 하고 있지. 잘 좀 생각해봐. 네가 뭘 해야 되겠어? 차 빼는 게 네 할 일이잖아. 내가 나올 때 맞춰서 딱딱 차 빼놓고 기다려야지. 아, 뭘 꾸물거려? 그 손님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제게 윽박을 지르고 괴롭혔습니다. 진짜 한번 시원하게 화를 내고 싶은데 그거 참느라 혼났어요. 그걸 보더니 그 손님이 또 한마디 하더군요. 야, 차 빨리 안 빼? 왜? 내가 차 빼라고 해서 불만이냐? 표정 보니까 아주 못마땅한 표정인데? 그러다 손님도 한 대 치겠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얼른 차 빼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서둘러 차를 빼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차도 빼줬으니 이젠 그만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진상은 몇 분 뒤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제 앞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너 내가 그대로 가는 줄 알고 좋아했지? 내가 미쳤냐? 그대로 가게? 아까 말했잖아. 어제 나 개망신 당한 거 너한테 갚아줄 거라고. 각오는 됐지? 이 새끼는 왜 대답을 안 해? 손님 말이 우스워? 응? 계속 와서 시비를 거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또 찾아와 진상짓을 할 것만 같았어요. 아닙니다, 고객님.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거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해? 근데 너 진짜 죄송한 거 맞냐? 솔직히 말해봐. 너 죄송한 거 없잖아. 안 그래? 말해보라니까, 어? 그 손님은 제 가슴팍을 툭툭 치며 시비 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고객님 아닙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뭐가 죄송한지 말해봐. 내가 들어보고 사과 받아줄지 말지 생각해볼게. 아, 말해보라니까? 거봐, 너 대답 못하잖아. 어디서 별 같지도 않은 게 나를 우습게 보고. 그 손님은 저를 때릴 듯 팔을 들었고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어 바로 그 손님의 팔을 막았습니다. 저기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손님이라고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 그렇지. 이게 네 본심이지. 어디 더 해봐. 손님한테 개기는 발렛 기사라고 소문나게 더 해보라고.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 손님은 제게 팔을 붙잡힌 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다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막으려 본능적으로 팔을 들었는데 그 순간 제 멱살을 낚아채며 온갖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봤으니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백화점 윗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멱살을 세게 잡고 흔들었는지 유니폼까지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는 제게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 다그쳤습니다. 저딴 진상한테 고개 숙이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저 하나 때문에 회사까진 안 처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진상 고객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는 그때 누군가 나타나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놀라 쳐다보니 제가 구해드린 그 손님이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바로 그분이요. 경호원과 나타난 그 손님은 진상 손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손님 뺨을 내리쳤어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날 때려? 너 미쳤냐? 너도 한 대 맞을래? 그 남자가 손님을 위협하는 그때 양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그 남자를 제압했고 단숨에 바닥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 니들 이거 안 놔?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어? 진짜 다들 죽고 싶어? 그 말에 손님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너야말로 입 조심해. 내가 너 같은 놈 살려둘 것 같아? 네가 감히 내 동생을 괴롭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갑질이야? 얘, 내 친동생이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제부터 제대로 알게 해줄게. 내 동생한테 진상 부린 죄값 받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알았어? 이후 병원들이 그 사람을 끌고 나가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직 그 여자 손님이 저를 향해 동생이라고 말한 것만 떠올랐어요. 그 손님은 제게 다가와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상규야, 너 괜찮아? 유니폼도 다 뜯겨 있고 너 어디 크게 다친 거 아니야?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제 누나라고 하시던데 저를 아세요? 그냥 저 도와주시려고 거짓말하신 거죠? 상규야, 나 잘 봐. 그새 누나 얼굴 잊어버린 거야? 나 맞아. 네 누나 박상희. 말도 안 돼. 우리 누나는 중국 가서 연락 끊긴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진짜 우리 누나 맞아요?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때였습니다. 그 손님은 자신의 셔츠 깃을 내리며 목에 있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은 저랑 똑같은 위치에 난 바로 그 점이었어요. 자, 봐봐. 이 점 기억하지? 너랑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 맞잖아. 누나? 정말 우리 누나 맞아? 우리 상희 누나 맞는 거야? 그래, 누나 맞아. 우리 동생 잘 있었지? 누나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미안하다, 상규야. 누나, 왜 이제야 왔어? 내가 10년 넘게 누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누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누나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누나에게 안겨 펑펑 울었어요. 10년의 그리움을 토해내듯 울며 눈물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다 저희는 겨우 진정이 됐어요. 누나를 다시 만나니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죠. 누나는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으로 돌아오려던 그때 누나는 사기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사기당해 쫄딱 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귀국도 못한 채 연락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이악 물고 일하며 본인 회사를 차렸고 크게 성공한 뒤 저를 만나러 다시 서울로 왔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전 집에서 이사한 후였고 이름도 바꿔버려 쉽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정말 우리나라를 다 뒤지고 다녔어. 근데 아까 날 어떻게 알아본 거야? 나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고쳐서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처음엔 못 알아봤어. 그렇지만 고맙다고 찾아갔던 날 널 보는데 낯설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름도 얼굴도 예전이랑 다르니까 난 네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아까 그 진상이 네 멱살 잡아서 유니폼 찢어졌을 때 네 목에 있는 점을 본 거야. 우리 둘이 똑같이 있는 점을 어떻게 잊겠어. 그걸 보고 딱 알았지. 내 동생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내 동생한테 뭐 한 가지만 묻자. 너 이름은 왜 바꾼 거야? 성함은 왜 한 거고. 누나의 질문에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이름도 바꾸고 성형도 했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 사연을 듣고 누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상규야, 미안하다. 누나는 너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도 모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널 혼자 두지 않는 건데 못난 내 꼴 보여주기 싫어서 성공한 다음 나타나자 했던 게 결국 너한테 상처를 줬네.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누나. 누나 마음 다 이해해. 누나 사정도 모르고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고 누나 미워만 했었어. 이런 모자란 동생이라 미안해. 괜찮아. 누나는 다 괜찮아. 대신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우리 남매 떨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누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매는 손을 꼭 마주잡고 재회의 순간을 오래도록 만끽했어요. 이후 우리 남매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잊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저에게 진상짓했던 그 남자 손님이 우리 누나 회사 거래처 임원이었더라고요. 누나는 그런 직원이 있는 회사와 같이 일할 수 없다며 예정된 계약을 취소했고, 그 일 때문에 그 남자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상은 하나만 하질 않더라고요. 누나와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빌곤 했었어요. 그래도 저희 누나는 결코 봐주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한테 진상짓 한 거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라고 내쳤거든요. 여기까지가 사업가로 성공한 누나 덕분에 진상 손님한테 복수 한번 제대로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누나를 만난 뒤 백화점 발렛 기사였던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죠. 저를 알아본 누나가 병원과 나타나 제 손을 잡아 일으킨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누나 지원 덕분에 대학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곧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나 싶네요. 이게 다 우리 누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나는 부족한 동생인 제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누나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저희 남매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에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곤 하죠. 그런 일 중에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의 그릇된 선택으로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준 건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야기가 시댁에 먹칠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이 사건이 썰맘 채널의 많은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회사 동료였던 그 사람은 참 자상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죠. 그 남자와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이 참 좋은 남자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졌어요. 서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진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죠. 그리고 양가 어른들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남자친구의 집을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요. 남자친구의 본가는 넓은 마당을 가진 전원주택이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꽤 비싼 집처럼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직장 근처에서 독립해서 따로 살았기 때문에 남자친구 집안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을 방문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남자친구 아버님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런 큰 집에서 살고 계실지는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은 숨기고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환한 미소로 절 반겨주셨고 예비 며느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잔뜩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 아버님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른다는 점이었어요. 두 분 모두 저한테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셨는데 막상 두 분은 거의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해도 무척 퉁명스럽게 주고받는 겁니다. 물론 절 만나기 전에 작은 다툼이나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손님이 오면 최대한 그러지 않은 척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차갑더라고요. 당신 음식이 이렇게 차가워서 되겠어?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차가운 음식을 대접할 셈이야?
어떻게 가정주부란 사람이 이런 것도 몰라?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음식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먹을 줄만 알지 뭐 하나 도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지적질은? 이 사람이 정말 예비 며느리가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뭐요? 무식? 지금 나한테 무식하다고 했어요? 그런 당신은 얼마나 유식해서 애들이 있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서로 입만 열었다 하면 싸움으로 번질 기세인 겁니다. 불안했던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겨우 중재를 해서 망정이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금방이라도 상이 엎어질 기세였어요. 그렇게 진땀이 흐르는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쩔 줄 몰라 하던 남자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희연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많이 놀랐지? 미안해. 사실 자기한테 자세하게 말을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아. 두 분이 결혼해서 산 지가 50년이 다 돼가는데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셔.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면서 거부를 하고 계신 상태고. 그래서 저렇게 말씀만 나누시면 으르렁 되는 거야. 사실 이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창피해서 자기한테 말을 하지 못했어. 아, 그래? 하긴 사이좋은 부모님이 얼마나 되겠어. 다들 사는 게 비슷비슷하지 뭐. 두 분이 무척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서로 다투고 부부싸움을 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것만 제외한다면 남자친구 부모님은 정말 괜찮은 분들 같았습니다. 어쨌든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을 했고 진짜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구해서 분가를 하는 대신에 시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결정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하나 싶겠지만 사실 전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그런 바람에 시부모님은 반색을 하셨고 남자친구 역시 찬성을 했죠. 시댁은 두 분이 살기엔 너무 넓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얹혀 살아도 모자람이 없었고 특히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생각이 너무 기특하다면서 아들 내외 입성을 쌍수를 들고 반기셨죠. 아휴, 우리 새애기가 생각이 어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요새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참 다정하고 속이 태평양이라니까. 희연아, 내가 친정엄마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아보자꾸나.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어른들이랑 함께 사는 거 제 바람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그래, 희연아. 우리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아보자꾸나.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우린 같이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다니면서 다정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유일한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아낌없이 내주셨죠.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무척 좋았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체리라고 불리는 말티푸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체리 말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체리보다 더 소중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십살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두 분 사이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정말 두 분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란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앙숙이었습니다. 당신, 어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 끝나는 시간이 언젠데? 왜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들어오질 않아요? 뭐? 당신이 내가 언제 일을 마치는지 어떻게 알아? 대표라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이것저것 밀린 업무도 해야 하고 원청 사람들이랑 술도 마셔야 하는데 내가 일일이 당신한테 보고를 해야 하나?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 한 통 못해요? 어쩜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 이 옆에 내가 정말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돈만 쓸 줄 알지? 지 남편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불평만 할 거면은 일찍 들어오는 남자 만나서 새 살림 차리면 되잖아. 왜 그렇게 못마땅한 남편이랑 붙어 살라고 그래? 아이씨고, 또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아까운 내 50년 세월은 어떡하라고? 행여라도 내가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얼른 꿈 깨세요. 아이고 머리야. 내가 눈깔이 비었지. 이런 무식한 여자를 마누라라고 살다니. 아이고. 두 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심각해도 너무 심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슬퍼런 자신의 감정을 과감 없이 시어머니에게 토해냈고 시어머니도 그런 시아버님 못지않았죠. 전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 두 분 사이가 너무 위태롭게 보여서 남편에게 의논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도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 하지만 소용없어.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손톱만큼도 안 남았고 어머니도 악만 남은 상태라니까. 솔직히 어머니가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버티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당신의 모진 세월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남편의 푸념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다정한 원앙 부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만 덜 싸우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두 분 사이에 큰 소리가 오고 갈 때마다 심장병이 걸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채의 바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다음 주까지 2층에서 짐 빼서 1층으로 내려와 살거라. 네? 저희 보고 1층으로 내려오라고요? 그럼 2층은 어쩌시려고요?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잔말 말고 그렇게 해. 다음 주까지 깨끗하게 비워놔야 한다. 저희는 2층에 신접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이 지내던 1층으로 내려가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1층에만 적지 않은 방이 4칸이어서 사는 데는 부족하진 않았지만 별도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좀 꺼려지긴 했죠. 하지만 시아버님 뜻이 하도 단호해서 토도 달지 못했어요. 하는 수 없이 짐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리고 시부모님과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됐죠. 2층이 텅텅 비게 되었지만 시아버님은 2층을 비워둬야 하는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겁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대문을 열어봤더니 각종 가구가 실린 커다란 트럭이 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예, 이 집으로 배달 온 가구들입니다. 가구요? 아니, 이걸 누가 시킨 건데요? 이호석 씨로 돼 있는데요. 네? 아버님 이름으로 도착한 가구들은 침대부터 식탁과 의자, 그리고 소파도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2층을 비워놓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새 가구들로 싹 다 채워놓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커다랗게 뜨곤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아니 이게 다 네 시아버지가 시킨 거라고? 도대체 이 양반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2층에다가 새살림을 차리는 건데? 글쎄요 어머니.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아휴,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나? 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는 건데? 뭔가 불안감을 느낀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거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불안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옆에는 웬 낯선 여성분이 찰싹 붙어 있더라고요. 나이는 저희 시어머니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화려한 헤어스타일이며 진한 화장 때문에 천박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영문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나랑 같이 살 여자다. 그러니까 다들 잘해. 우리는 2층에서 함께 살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뭐라고? 다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여자를 들이겠다는 거야? 그래. 왜 내가 그러면 안 돼?
어차피 당신도 나한테 애정이 없잖아. 그래서 당신같이 무식한 여자 말고 사근사근하고 아주 여성스러운 사람이랑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지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정말 미쳤니? 지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걸 보기 싫으면은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어, 안 했어? 정 보기 싫으면은 나랑 헤어지면 되잖아. 언제든지 얘기해. 이혼 서류는 다 준비돼 있으니까. 음. 야, 이 미친 양반아.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저 여시 같은 년을 집에 들일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만약 이 여자 털끝 하나 건드리면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 이 여자 명의로 돌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기 싫으면 다들 알아서들 해. 이건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한테 하는 경고야. 알겠어?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집안에 들이닥친 시아버지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집에 두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하신 걸까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시아버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리고 시아버님은 저한테 당부까지 하시더라고요. 야 아가, 앞으로는 네가 더 잘해야 한다.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작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잘 모시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식사는 따로 올려라. 내가 웬만하면은 1층으로 내려갈 일 없을 테니까 집안일도 잘 부탁하고. 대아가 네가 좀 고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내가 다 알아서 보상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이해했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 입장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층에는 큰 시모가 있고 2층에는 작은 시모가 있는 셈입니다. 졸지의 시어머니를 두 분이나 모시게 생긴 셈이었죠. 당연히 제가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시아버님의 완강한 태도에 토시 하나 달지 못했죠.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아니, 내가 두 분을 다 어떻게 모셔. 그러게. 나도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실 줄은 몰랐어. 아까 내가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말씀을 드려봤는데도 아버님은 완강하셔. 아버지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따라주면은 나중에 재산 물려주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반대의 기미가 있다면은 국물도 없을 거라는데. 아, 나도 참 난감하다.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피아버님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가족들을 올가매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아버님, 작은 어머님, 상 드렸어요. 아침 식사하세요. 그래, 며느님 고마워. 어머, 그런데 아침부터 웬 아욱국이야? 촌스러워라. 소시지랑 간단한 토스트 같은 거 없어? 네? 아니, 아버님은 출근 전에 항상 밥을 드셔가지고. 아니, 그럼 이 사람은 밥을 해서 올리고 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서 주면 되잖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먹긴 먹겠지만 내일부터 그렇게 좀 부탁해, 며느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작은 시몰한 분은 또 취향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아침엔 블랙 커피에다가 빵을 드셔야 하고 점심엔 입에 착 달라붙는 음식을 드셔야 하며 저녁엔 든든한 고기류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청소 빨래는 또 얼마나 꼼꼼하게 시키는지 전 며느리가 아니라 마치 종살이를 하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1층, 2층을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2층 시무의 시집살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식사를 위에 올리거나 빨래를 가지고 내려오면 시어머니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저를 노려보시는 겁니다. 예, 너 지금 2층년 팝에다가 바친 거지? 내가 분명히 그년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넌 내 말이 우습게 들리니?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이 하도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어머님, 저도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괴롭고 힘든 일을 뭐하러 해? 내가 처년을 가만두나 봐라. 시어머니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전 무슨 큰일이라도 생길까 봐 얼른 따라 올라갔죠. 그리고 큰 시모와 작은 시모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이년아, 어디 잡아먹을 게 없어서 남이 서방을 잡아먹냐? 어머, 형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내가 저 양반이랑 산 지가 50년이다. 도대체 얼마나 꼬리를 쳤길래 저 양반이 너한테 홀레당 빠져서는 니년을 집에까지 들이는 거냐고? 어머, 형님,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신다. 꼬리를 치긴 누가 쳤다고 그래요? 내가 꼬리 친 게 아니라 오빠가 절 꼬신 거라고요. 전 그저 제 할 일만 했을 뿐이었는데 밥 먹자, 술 마시자. 오빠가 먼저 그랬다고요. 그리고 저라고 후처가 좋은 줄 아세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도 형님 소리가 술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잘 지내보자고요. 뭐, 뭐라고? 오, 오빠? 자, 잘 지내보자고? 어, 저 여시 같은 년을 어쩌면 좋아.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둘 중 하나 죽어나가 보자, 이년아. 아니, 형님.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작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작은 시모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죠. 전 옆에서 두 사람을 말리느라 옷도 찢어지고 머리도 산발이 되고 말았고요. 겨우 두 사람을 뜯어 말렸지만 흥분한 시어머니는 과호흡이 와서 구급차에 실려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응급실에 찾아온 시아버지의 태도는 더 과간이었죠. 당신,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분명 그 여자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무식하게 머리를 쥐어뜯어나? 당신 정말 내 재산 그 여자한테 가는 걸 보고 싶어? 그래, 내가 내일 당장 우리 집 명의 그 여자 이름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네가 또 그 여자 건들면 가평 땅도 그 여자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시아버님의 서술에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정말 아버님 재산을 그 여자한테 전부 줄 것만 같았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님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하도 흥분을 해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당신이 누구 덕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밥 먹고 사는지 절대 잊지 말라고. 알겠어? 어이구, 내가 속 터져서 원. 시아버지가 성질을 부리며 병원 밖을 나가시자마자 시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통곡을 하셨죠.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하니. 어휴,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어머님,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이러다 또 과호흡 온단 말이에요. 새아가 니들한테 이런 꼴을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낫겠어. 그런 말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 거니까 아무 생각 말고 푹 주무세요. 제가 만약 시어머니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 남편이 갑자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한 집에서 살겠다고 우긴다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시어머니에게 강요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협박에 꼬리를 말았고 이제 웬만하면 2층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2층 작은 시모의 기세가 점점 하늘을 찌른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어머, 1층은 이렇게 넓었구나. 아니, 니년이 여길 왜 내려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1층이든 2층이든 다 같이 한 집이고 한 식구인데 형님한테 놀러 올 수도 있죠 뭐. 어머, 근데 형님 개 키웠어요? 오빠 개털 알레르기 있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뭐라고? 사람 낯짝이 어떻게 저렇게 두꺼울 수 있을까요? 작은 시모는 태연하게 1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툭하면 시어머니 속을 긁었습니다. 얘 며느라, 냉장고에 간식거리 없니? 곶감도 괜찮고 마른 오징어도 괜찮은데 너는 시어머니가 왔으면은 뭐라도 내올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뭐 하는 거야? 너도 가만히 보면 행동이 참 느려. 네? 아,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속이 터지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기인지 몰라도 시아버님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저렇게 기세등등한 태도가 너무나 얄미웠어요. 저도 그런데 시어머니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작은 시무의 무례함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건 바로 시아버님의 협박 때문이었죠. 그러자 더욱 기가 산 작은 시모는 1층에 빈번하게 내려왔고 시어머니 혈압이 오를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 형님, 그거 알아요? 아니, 우리 오빠가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스태미나가 좋은 걸까요? 아니, 밤새 절 괴롭히는데 아주 제가 죽겠다니까요. 우리 오빠가 젊었을 적에 몸에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었나? 암튼 제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졸려 죽겠어요. 이건 뭐 사람 골 돌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제가 들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둘러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끼어들면은 금방 살쾡이 같은 표정으로 절 노려보곤 합니다. 어우, 작은 어머니도 참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정 뻔히 아시면서. 어머? 얘 또 지 시어머니 편드는 것 좀 봐. 얘 형님만 시어머니니? 난 첩이라 이거야 뭐야? 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너 줄 잘 서. 내 말 한마디에 아들 며느리는 쪽나는 수가 있으니까. 작은 신부는 스스럼 없이 절 협박하고 윽박을 질렀어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도 시어머니처럼 그 여자에게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작은 시모의 기세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어머니의 속병은 깊어져만 갔죠.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삐쩍 말라만 갔고 통명하던 눈빛도 해골 바가지처럼 쑥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위장병까지 온갖 병들을 달고 사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병원만 해도 대여섯 군데는 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병든 닭처럼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깜짝 놀란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가봤지만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이라며 마음의 병 때문에 실어증이 걸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시어머님은 거의 걷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셨죠. 하루하루 약해지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안달이 난 건 저와 남편뿐이었죠. 시아버님과 작은 시모는 마치 남의 일처럼 눈 한번 깜빡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겁니다. 겨울산에 올랐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고관절과 손목이 부러지시는 증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죠.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친정엄마 일까지 겹치는 바람에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전 시어머니와 작은 시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정엄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의 간병을 도와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전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와중에 친정엄마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강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주쯤 지났을 겁니다. 종일 방 안에 누워 계셨던 시어머니에게서 이상 행동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친정엄마 간병을 하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가위로 온통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왜 머리를 이렇게 다 잘라버리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놀란 절 슬픈 눈빛으로 보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도대체 마음의 병이 얼마나 깊으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엉뚱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추운 겨울날 속옷도 입지 않고서 발가벗은 채 벌벌 떨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입고 있던 옷들은 전부 마당에다 내던지고 말이에요. 또 어떤 날에는 개가 먹는 사료를 온 방에다 흐트려 놓았고 그걸 또 드시기라도 했는지 입에다 사료를 잔뜩 묻힌 채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전 이 일을 가족들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작은 시모가 눈이 빨개져서는 코를 훌쩍거리며 눈물을 찍더군요. 형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거지. 상황이 어찌됐든 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나도 마음이 참 그러네. 그럼 얼른 병원에 모셔야지.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 전문적인 병원에 모셔야 환자한테도 낫고. 이런 거 보면은 사람 팔자 참 우습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작은 시모가 얄밉기도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가정에서 돌본다는 것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픈 시어머니를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짐을 싸서 떠나던 날 저와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쳐다보시더니 병원에 입원한 지 꼭 한 달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요양병원에 모신 게 잘못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전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제가 보살펴 드릴 걸. 혹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너무 외롭고 힘드셨던 건 아닐까. 너무나 후회가 됐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절 위로했지만 남편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시어머니를 조금 더 세심하게 보살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하는 중간에 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건 순전히 시어머님이 애지중지 키우던 체리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빈소를 마련하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문득 1층에 혼자 남아있을 체리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반려견을 살필 수 있는 홈캠을 작동시켜서 체리가 잘 있나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홈캠을 작동시키고 있는 와중에 우연히 지난 녹화 영상을 확인했고 그 영상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에 빠져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더라고요. 며느라, 아들아, 나왔다. 그래도 우리 형님 가시는 길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마음이 참 그래서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배웅이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 전 그런 작은 시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시아버님이 작은 시모를 맞더라고요. 아유, 오지 말라니까 뭐하러 왔어. 괜히 마음 심란하게 쓰리.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래요. 오빠 말대로 그냥 모른 척 있으려다가 마음이 영 찜찜해서 와봤어요. 아이고, 사람 참. 이렇게 마음이 착해서 어째. 일단 밥부터 먹어. 얼른 여기 앉아. 작은 시모는 빈소에 절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편육부터 집어먹더군요. 그리곤 육개장을 몇 술 뜨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 여기 육개장 맛이 왜 이리 역겨워? 이걸 손으로 끓인 거야? 발로 끓인 거야?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손님을 맞으라고? 정말 짜증나다, 짜증나. 왜 그래? 음식이 입에 안 맞아? 그럼 저기 옆 건물에 갈비탕 잘하는 집 있던데 그거 사다 줄까? 그래요, 오빠. 난 장례식장 음식이 영 안 맞더라고.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새아가 저기 길 건너에 갈비탕 전문집 있지? 거기 가서 갈비탕 한 그릇만 사오너라. 네 시어머니가 식사를 못 얼른. 시아버님은 제게 갈비탕을 사오라며 카드를 내미셨어요. 그런 시아버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작은 시모를 보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우라통이 폭발하고 말았죠. 전 작은 시모에게 터벅터벅 다가가 그 여자 앞에 있던 육개장 그릇을 들곤 그 여자 머리에 거꾸로 부어버렸습니다.
작은 시모가 소스라치게 놀라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뜨거워! 얘, 이게 무슨 짓이니? 왜 사람 머리에 육개장을 붓고 지랄이냐고? 이게 뭐야? 왜? 역겨운 육개장이라서 정말 못 먹겠니?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은 더 역겹던데. 뭐라고? 야, 아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린 건데? 네가 우리 시어머니 때리고 옷 벗기고 머리카락 자르고 그것도 모자라 개사료도 먹이고 물도 억지로 먹인 거 그거 말하는 건데? 네가 사람이니? 네가 어떻게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해? 사람한테 가혹행위와 협박을 일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든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너 정말 미쳤냐고? 아니 얘가 실성했나? 정말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건데?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디 입이 있으면 말해봐. 전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그 여자에게 핸드폰을 들이밀고 홈캠에 찍혀 있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그 여자가 혼자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온갖 폐악질을 하는 모습들이 낱낱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와 시어머니의 머리를 숭덩숭덩 자르기도 했고 옷을 싹 다 벗겨서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시어머니 입에 게사료를 우겨넣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 영상을 본 작은 시모는 얼어붙어버린 채로 몸을 달달 떨었고 시아버님과 남편도 너무나 경악했어요. 시아버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곤 작은 시모를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래? 이건 범죄라고 범죄. 너 미쳤어? 정신이 나간 거야? 아이고. 오빠, 그게 아니라 난 그냥 형님이 너무 미워서 조금 장난친 것 뿐인데. 에라이 미친놈아. 시아버지는 두툼한 손으로 그 여자의 귀살대기를 올려 붙이셨죠. 고개가 획 돌아간 그 여자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중하게 보내드려야 할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저 남편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곧장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홈캠에 찍힌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시어머니의 사망에 그 여자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에선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그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가혹 행위를 일체 자백을 받았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재산에 욕심을 냈던 그 여자는 결국 땡전 한 푼 얻지 못하고 옥살이만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자가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끌려간 이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는 참 허무하게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어요. 어쩌면 하늘에서 억울함을 참지 못한 시어머님이 얼른 데리고 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막대한 재산은 결국 저희 부부에게 상속이 되었지만 크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전 아직도 시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어머님이 그 여자에게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남편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빚이 무겁게 남아있네요. 저와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 생전에 어머니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리는 아버님, 혼 좀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하늘에선 아프지 말고 편하게 쉬세요. 우리 불쌍한 어머님, 그곳에선 정말 편하게 계시겠죠? 이만 글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 막상 글을 쓰려니 뭐라고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딱히 가정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원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저는 그만큼 공부를 좋아했거든요. 그 덕분인지 자격증도 많이 땄고 취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 계획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죠. 하지만 저의 결혼 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게 되었네요.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일단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는 괜찮다, 좋다고 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아이를 가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늘어놓으며 남편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집 망하는 거 봤잖아.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 반박했죠. 그거랑 우리 애 안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아이 가지고 싶다고 이미 말을 했잖아.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임신 계획 세우려고 하니 갑자기 발을 빼? 신혼초부터 나중으로 미룬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니까 일단 들어봐. 지금 우리 형편. 그래,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많이 나아졌지. 나한테 분에 넘치는 사람 만나서 우리 집 안정된 거 인정해. 우리 집에서는 당신이 굴러 들어온 복덩이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지금 날 봐. 쥐꼬리만한 박봉에 아파트 대출에 우리 두 사람 사는 것도 여기저기 빚잔치까지 벌여놓은 상황인데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면 그런 가정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여보, 나 꽤 능력 있어. 얼마 전에 승진도 했고 무엇보다 지금이 나한테는 그나마 시기적으로 좋단 말이야. 큰 프로젝트도 끝났고. 알아, 알지. 알지만 우리 집도 그랬다고. 내 불안함을 모르겠어? 저도 남편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시댁은 여느 평범한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돈에 쪼들린 적도 없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아르바이트 몇 달 정도 하고 그만둘 정도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시부모님 두 분 다 큰 욕심도 없는 분들이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게 가언이었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남편은 20대 내내 펑펑 놀기만 해도 잔소리 한 번 안 했고 공부에 욕심 있는 도련님이 재수, 삼수 하는 것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1년간 어학연수도 보내줬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연애를 5년 넘게 하는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무너졌죠. 시아버지가 당시에 공장을 맡아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래하는 업체가 줄줄이 도산을 하면서 돈을 받지 못했고 다른 계약한 업체들이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물량도 더는 공급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하고 시아버지는 밤낮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냈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가 와서 일도 더는 할 수 없었고 거동 자체도 불편해지셨죠. 그때부터 불행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아버지 병관으로 하던 시어머니가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하셨고 뒤늦게 남편이 사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꽤 큰 돈을 잃는 사건도 벌어졌어요. 이런 이유들로 급격하게 기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당장의 병원비와 간병 비용 때문에 남편은 그나마 자기를 받아주는 곳에 취업해야 했고 도련님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도 못한 채로 배달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거예요. 배달을 선택한 건 그나마 시간 조율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죠. 당시 이 일로 힘들어하던 남편은 제게도 헤어지자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없다면서 그런 남편과 시댁을 돕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많은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럴 능력도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결혼 전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고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도 제가 모은 돈과 대출 그리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불안함의 시작도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시댁에 많은 도움과 영향을 줄수록 제가 어딘가 아프거나 혹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은 자기들 가족들이 모두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문제 역시도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나을 수 없다면서 못을 박은 거였어요. 그런 남편의 불안함을 알고 있기에 저는 더욱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어떤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지금 아니면은 기회가 없어서 그래. 당신도 내가 바쁜 거 알잖아. 내 나이에 더 늦으면은 가지고 싶어도 애 못 가져. 뭐가 문제야? 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어머니도 수술하고 회복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 왜 지금 가지겠다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회사 여유로울 때 가지는 게 좋겠다고. 또 그게 끝인 건 아니잖아. 어머님은 조금 나아지시긴 했어도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고 아버님은 재활해야 하니 주기적으로 병원이랑 한의원도 가야 하고 난 주말에나 겨우 남들 자는 만큼 자는 거 몰라? 그것도 딱 하루. 거기에 회사 일까지 바쁘면 밤낮 없이 야근을 해야 할 텐데 나야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 그래. 그나마 여유로운 게 지금인데도 당신은 주말 중에 딱 하루 7시간 자고 나머지는 5시간, 4시간 자잖아.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애까지? 진짜 당신 과로사 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이 애 돌본다고 그러면은 그 역할들을 누가 해? 당신이 도우면 되잖아. 그 정도는 당연히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나 솔직히 자신 없어. 당신 말 틀린 거 하나 없고 내가 못난 놈인 것도 알아. 근데 난 일하면서 부모님 돌보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절대로 못한다고. 일단 들어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이건 어때? 당신이 싫다면 하지 않을 거야. 부담 주기도 싫고. 뭐? 뭘 말하는 거야? 나도 이 기회에 제대로 공부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그래. 돈 좀 되는 자격증을 따볼까 해. 동생처럼 동생이 하는 그거 나도 도전하고 싶다고. 마침 당신도 회사 정각에 퇴근하고 부모님 상태도 좋아졌으니까 어렵게 말 꺼낸 거야. 동생도 하는데 나도 못할 건 없지. 남편의 남동생, 즉 도련님은 저희가 결혼한 뒤에도 쭉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수 끝에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 졸업했고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다는 걸 이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결혼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련님의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모은 돈으로 뭐든 해보겠다며 시부모님 병원비만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간 고민을 하더니 세무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오히려 그런 도련님이 대견하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어서 다달이 용돈을 주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아예 받지 않다가 제가 투자라고 나중에 다 갚으라고 하면서 억지로 들려줬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도 도련님처럼 세무사를 준비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아이도 가지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당연히 저는 그 이야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세무사 시험 어려워. 차라리 그냥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동생은 응원하고 나는 아니야? 내가 걔보다 나이 많은 것 때문에? 세무사 나이 제한 없다고 들었어.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나 좀 서운하려고 하네. 객관적인 평가지. 내가 무턱대고 도련님 응원하는 거 아니야. 도련님도 고민 많이 하고 결정했겠지만 나도 지원할 때 고민한 건 마찬가지야. 도련님의 경우는 대학 성적이 우수했고 언어 쪽도 발달이 되어 있어서 토익 점수도 기본적으로 괜찮았고 무엇보다 세무사라는 게 그냥 앉아있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 만나서 상대하고 비위도 맞출 줄 알아야 해. 일종의 서비스업이라고. 그러니까 도련님은 세무사라는 일에 적성에도 맞을 것 같고 조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 동생?
당신이 뭘 몰라서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내 동생은 재수, 삼수에 머리 안 좋아. 그런데도 영어 그거 점수 제대로 따고 시험 응시 자격도 얻은 거라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건 내가 더 잘해. 재수, 삼수는 아무나 해? 그게 공부에 욕심이 있다는 거야, 여보. 더구나 당신은 노는 거 좋아하고 비 맞추는 건 못하잖아. 우리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자, 응? 제가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남편은 본인 가슴을 퍽퍽 치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아이 가지고 싶다며.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 나라도 제대로 된 직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나름 나도 생각을 하고 고민해보고 결정한 건데 그런 식으로 남편 길을 누르면 속이 편해. 동생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기분이 좋냐고. 그것도 아니면 혹시 당신은 내가 능력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도 알잖아. 난 뭐든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 여동생도 오래 공부하는 거 반대했고 누군 된다고 하고 누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실제로 저는 제 여동생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욕심을 부릴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었음에도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게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걸 알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소리쳤죠. 우위에 서고 싶은 거겠지. 내가 잘 될까 봐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됐다, 말을 말자. 이미 우리 집에서는 당신을 떠받들고 살잖아? 복덩이, 최고의 며느리, 구세조 소리 듣는 당신 앞에서 감히 내 주제에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됐어. 나는 계속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뭐. 그날 이후로 남편은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고 외박까지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해야 했죠. 제가 돈을 좀 잘 버는 것뿐이지 솔직히 무슨 재벌도 아니고 남편까지 일을 그만두는 건 선뜻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제 월급으로 이미 고정비에 시부모님 간병비, 병원비, 도련님 학원비, 아파트 대출금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달이 빠듯한 편이었는데 그나마 우리 집 생활비를 내고 있던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둔다면은 진짜 아슬아슬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성격이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믿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것도 저와는 반대되는 성격 때문이었으니까요. 늘 집에 박혀서 책이나 읽고 봤던 영화만 보는 저와는 달리 새로운 걸 도전하고 활기 넘치는 남편의 성격이 좋아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말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던 날이었죠. 다행히 그간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거동하기 힘들진 않지만은 발음이 어눌해지고 한쪽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때문에 제가 시간이 나면 차로 병원까지 이동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한의원도 병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댁 앞에 평소에 밖을 잘 나오지 않던 시어머니와 공부 때문에 얼굴도 거의 볼 수 없었던 도련님이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병원을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끝나고 식사를 하라고 해서 모처럼 시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소파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는 도련님과 준비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하셨더군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 혹시나 누구 생일인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이 글쎄 1차 시험에 붙었어. 네? 저는 새어나오는 비명을 양손으로 막고는 축하한다고 진짜냐고 몇 번을 되물었죠. 그랬더니 도련님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2차 남았어요.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이거 엄마한테 제가 배워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모양이 좀 엉망이긴 해요. 무는 설익었으니까 일단 드시지 마세요. 너무 두껍게 썰어서. 네? 이걸 다요? 어머, 제가 축하를 해드려야 하는데 이걸 다 준비하시고 묻어 먹을래요.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먹을게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생하셨네요, 도련님.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앉아서 공부한 거밖에 없는데요. 진짜 2차까지 바로 합격해서 형수님 투자하신 거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요. 말만 들어도 부자가 된 것 같네요.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음식도 최고의 선물이고요.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울먹거리자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왜 못하겠니? 갈비찜은 내가 했다. 너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 차마 쟤한테 이걸 맡길 수는 없었어. 한우야, 한우.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이걸 왜 하셨어요? 핏물 빼고 하는 거 힘들고 무리가 되는데. 그 정도는 거뜬 해.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 사람도 많이 좋아졌고 나도 이제 움직이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한시름 놓고 주말에는 좀 쉬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그래라. 알았지? 그리고 사돈 드시라고 따로 포장도 해놨어. 시집간 딸이 매번 시댁에만 신경을 쓰니 말은 못해도 얼마나 서운하시겠니? 별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나도 신경을 좀 쓰려고 한다. 그 순간 얼마나 울컥하던지 눈물을 겨우 참았네요. 그렇게 행복한 소식에 마음이 들떴던 걸까요? 저는 바로 그날 남편이 세무사 시험을 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동생이 합격했으니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았을 테니 제가 부담을 온전히 지기로 결심을 한 거였어요. 헌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후에 잠잠하던 친정에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안심했었는데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네요. 문제의 시작은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사건에 앞서 동생을 소개하자면 성격은 저와는 정반대라서 애교도 많고 싹싹한 아이였어요. 덕분에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죠. 친구도 많고 얼굴도 예뻐서 인기도 많아 걱정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가족들과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사실상 저나 부모님은 그냥 성적에 맞춰서 들어가길 바랬어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유는 동생이 단순한 재수가 아니라 무려 5번의 수능을 봤기 때문이었고요. 결국 성적에 맞춰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그 뒤로 취업에도 욕심을 냈던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동생을 최대한 지원해주고 믿어줬죠. 근데 그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흐지부지되고 대충 조건에 맞는 회사에 취업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가끔 저나 아버지에게 카드값을 대신 갚아달라는 말을 하는 걸 제외하면 딱히 사고를 친 적이 없던 아이였는데 그런 제 동생이 덜컥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 소식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였고요. 놀란 동생이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저는 동생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낳겠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미혼모가 뭐 어때서? 예전부터 그랬어. 아빠는 내 말은 아예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안 됐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아빠 혼자 화내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란 말이야. 울면서 악을 쓰는 동생의 배는 이미 출산이 임박해 보이는 임산부의 배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누구 애야? 왜 진즉에 말 안 했어? 그동안 가족 행사도 안 오고 아버지 생신에도 문자 한 통 달랑 남긴 이유가 우리한테 속이려고 한 거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속일 생각도 없었고 날 버릴 사람도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다 알아서 인사드리고 결혼식도 하려고 했다니까? 조금만? 이유가 뭔데? 이렇게 만삭이 될 동안 그 자식은 뭘 했는데?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 웃겨. 나이 좀 많다고 훈계하지 마. 역겨우니까. 너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오냐 오냐 해줬더니. 가족이라면 응당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동생이 배를 움켜쥐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만실로 옮겨졌고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왔고 저희 아버지는 수술에 들어갔고 그 사이 제 동생은 출산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시댁 식구 모두가 제 곁에 있어 주었네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어떤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친정의 연이은 충격적인 소식에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회사에다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을 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최대 2주 정도였기에 나머지는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로 변환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진 뇌출혈로 수술을 무사히 끝내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시야 장애가 생겨서 오랜 시간을 병원 생활을 하셔야 했어요.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자 회사는 갑자기 바빠졌고 아버지는 돌봐야 했기에 피로는 점차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학원을 빠질 수 없다면서 병원에는 잠깐 왔다가 가기도 했고 동생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그나마 그런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시어머니와 도련님이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긴 했지만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 제가 바빠지면 두 분이 꼭 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봐주셨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피곤에 절어서 병원 간이 침대에서 졸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저를 깨우는 느낌에 눈을 뜨니 도련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나며 말했죠. 오시지 말라니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 오늘 내일 쉬는 날이라서 괜찮아요. 정말. 자신이 있어서 오는 거죠. 오늘 일단 들어가세요. 일만 쉬면 뭐래요. 정작 어제는 늦게까지 일한 거 알고 여기서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씻지도 못하셨죠? 그리고 실은 간병인 아줌마가 집에 아이가 아프다고 오늘 못 온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저한테는 그런 말도 없었는데. 제가 놀라서 눈을 깜빡이자 별거 아니라는 듯 도련님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아줌마가 정확한 거죠.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지 아시는 걸 보면. 청수님 얼굴 보면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시고 일 끝내고 내일 봐요. 네? 공부할 것 잔뜩 가지고 와서 저는 괜찮아요. 별로 할 것도 없고요. 얼른요. 못 이기는 척 나가면서도 저는 고마워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그 기분이 어떤지 느꼈습니다. 제가 도와줄 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도움을 받으니 그걸 갚을 길도 떠오르지 않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더군요. 시댁 식구들도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 별거 아닌 듯 행동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큰돈이 아닌 척 능력이 있는 걸 강조하면 부담 주지 않고 가볍게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였어요. 제 생각이 짧았죠. 별거 아니라고 어렵지 않다고 말해도 받는 사람은 무거운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지 차가 막히기 시작했고 졸지 않으려고 눈길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는 마포대교였는데 바로 택시 대각선 방향에 남편 차가 보였죠.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 학원에 있을 시간인데 나온 게 이상하긴 했지만 별 의심도 없이 그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빠르게 나 지금 학원 수업 중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열의 아홉은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곤 했어요. 그 뒤로는 학원 수업 시간에는 일절 전화조차 하지 않았죠. 한데 대각선 방향에 남편 얼굴이 선명한데 이렇게 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누워서 자고 싶은 정신을 부여잡은 상태로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요. 기사님,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처음 뒤를 밟기 시작했을 때는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남편이 머리를 식히러 어딘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차량이 시내로 들어서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불길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격을 두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고 세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예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어요. 물론 저는 남편이 본인의 휴대폰을 물끄러미 보다가 주머니에 쑤셔 넣는 걸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다가가 남편이 태연하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도 봤죠. 미끄러지듯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주차장 기둥 뒤에서 보고는 층수를 확인했어요. 8층? 정말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곳의 비밀번호를 아냐면은 이전에 와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한때 대기업이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실패하고 자취라도 하게 해달라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은 분명 허락했을 거라면서 아버지가 제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준 것까지 걸고 넘어지며 얻은 집이었어요. 그 뒤에 가끔씩 방문하긴 했지만 남편과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곳을 방문했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설령 동생 집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해도 일단 확인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도 설마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열리지 않기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벌컥 문을 연 남편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저보다는 2배는 더 놀란 남편이 소리를 질렀고 동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덤덤하게 안으로 들어가며 물었죠. 당신 학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면서 속사포로 말했습니다. 그게 처제가 요즘 자기 집 문을 열려는 이상한 놈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온 건데. 정말이야. 당신 요즘 일도 많고 장인어른도 몸이 안 좋고 우리 집 식구들도 봐주는데 차마 걱정을 끼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처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나서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마침 하고 있었어. 우리 아빠 간병 좀 도우라고 할 때는 시간 없다며.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아까도 봤잖아. 누군가 비번 누리려고 하니까 내가 문을 벌컥 열었던 거. 진짜라니까? 오해하지 마. 내가 거짓말 한 건 당신이 신경 쓸까 봐. 그때 순간적으로 동생이 충혈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로 말하지 않아도 둘이 어떤 사이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분노가 일었죠. 배신감?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리가 느껴지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났어? 그것도 내 동생이랑? 그 말에 발작 버튼이라도 누른 듯 방방 뛰면서 남편은 아니라고 펄쩍 뛰었죠. 내가 미쳤어?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 당신처럼 좋은 조건의 아내가 있고 날 믿어주고 가족들도 챙기는 여자를 버리고서 바람을 피울 남자가 있는지. 그것도 처제랑? 그거 의부증이야. 병이라고 병. 솔직히 내가 여기서 뭐 막말로 옷이라도 벗고 있었어? 아니잖아. 저는 다시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들었어? 내 남편이 하는 말. 작고 여리게 보이는 동생의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그리고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뭐 언니가 뭐 어쩔 거야? 내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언니 때문이야. 알아? 뭐? 대체 넌 무슨 생각으로 언니 남편을 만날 수가 있어? 그때 남편이 끼어들어 제 동생의 입을 막으려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동생은 눈이 반쯤 돌아서 모든 사실을 실토했죠. 엄마도 아빠도 다 언니 편이야. 언니가 대학 포기하라고 해서 나 겨우 2년제 갔어. 그러니까 취업도 못하고 이 모양이 된 거잖아. 좋은 건 다 언니가 가지고 언니만 잘 나가고 아빠도 매번 언니만 자랑해. 결혼해서도 시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았잖아. 내가 언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언니랑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예쁘고 어린데 왜? 진짜 너 미쳤구나. 자격지심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동생은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딱 하룻밤 실수였단 말이야.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은 나랑 못하겠다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는 필수인데 난 결혼 상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무려 5년을 사귀었던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는데 언니라면 제정신이겠어? 근데 그때 형부가 날 위로해줬어. 내 심정 알고 있다고. 자기도 똑같은 일 겪는다고. 언니는 언니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술도 먹고 그러다 보니 실수로. 그래도 애도 책임지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낳기만 하면 입양이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대충 시기를 들어보니 제가 아이를 낳자고 한 시점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니 뭐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입양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모든 게 제 동생의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되겠냐는 물음에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 하고 그 집에서 나왔고요. 희한하게도 당시에는 울지도 않았고 다리에 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휴대폰을 끈 상태로 바로 잠을 청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깊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씻으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과 그간의 노력이 무너진 걸 직접 본 충격은 생각보다 크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일단은 시댁에 현 상황 모두를 알렸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아버지에게는 보류했고요. 복덩이의 최고의 며느리, 은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도 기대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다른 여자도 아니고 제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어찌 보면 두 집안에 문제가 된 것이고 대부분의 집이 그렇듯이 팔은 안으로 굽을 테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당일에 전해진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온몸에는 멍이 가득했고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갈비뼈도 2대가 부러졌는데 안아골절까지 되어서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시아버지의 명령을 시작으로 시어머니, 도련님의 합작이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난 남편이 고소까지 진행했던 거였어요. 살인 미수라면서 가족들 모두를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3명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저라는 존재는 은인이기 이전의 딸이고 누나였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식이고 친형이지만 인연을 끊었다면서 그래서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분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고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해줘. 그럼 내가 용서할게. 남편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고소를 취하했죠.
하지만 치아를 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더군요. 용서한다고 했잖아. 왜 말이 달라? 그리고 이 정도로 호되게 당했으면 됐잖아. 충분히 반성했고. 내가 바람 피운 거? 물론 잘못이지.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당신이 날 무시한 게 가장 커. 그것만 아니었어도 당신 동생이랑 공통점도 없었을 거고 그런 사고까지 안 쳤어. 이거 사기야, 사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기? 무슨 사기? 나 당신 용서했어. 근데 그 말이 이혼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 용서는 했어. 정말 당신 밉지 않아. 앞으로 잘 살아. 원하면 내 동생이랑 알콩달콩 잘 살아. 이게 용서잖아? 그치? 억울하다면서 남편은 재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번 취한 고소는 되돌릴 수 없었고 사건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는 이혼도 했고요. 물론 제 동생의 앞날도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태어나고 뒤늦게 사실을 안 아버지가 모든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징징거리며 어머니 핑계로 받던 용돈도 생활비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서 결국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저희 남편과 동거하며 의지를 하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절연당했고 취업에도 실패하자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아는 소식은 그게 전부입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바쁜 업무와 병원을 오가고 있지만 다행히 이전보다는 훨씬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긴 해도 많이 호전되어 일도 하고 계시고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시댁 식구들과는 여전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꽤 오래된 일임에도 늘 저만 보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세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제 중매를 서겠다고 하시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다달이 반찬을 싸서 보내주시고요. 도련님은 진직의 세무사가 되어서 제게 매달 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상황도 엄청 많이 달라졌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대부분 대출이긴 해도 바로 최근에는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어요. 식구들 모두가 합심한 결과였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 덕이라고 공을 자꾸만 돌리십니다. 그걸 보니 문득 제 동생과 남편이 생각나더군요. 그들은 아마도 영원히 모를 겁니다. 누군가 노력해서 세무사가 되었다 혹은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면 그 짧은 말에 어떤 노력이 있는지 말이에요.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한 줄을 쓰기 위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죠. 저 역시 그냥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오로지 결과로 나온 몇 줄만 보고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남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난 대학을 포기했다. 너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솔직히 너 때문에라는 말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원하는 건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전하고 싶어요. 죽어서도 말이죠. 이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주변에 너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 말고 네 덕분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